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진짜 수십 개의 기업 실적이 막 발표되잖아요. 네, 그렇죠. 쏟아지죠. 네,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시그널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 집중 탐구 시간은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서 산업의 현재를 짚어보고 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바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보해볼 출처 자료, 원격 의료 산업의 거의 상징적인 존재죠. 텔라닥 헬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 단순한 분기 실적 리뷰를 넘어서요. 팬데믹 이후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어떤 뼈아픈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훌륭한 텍스트다. 마침 지금 저희 스튜디오 뒤에 화면이 쫙 바뀌었는데요. 막 복잡한 차트랑 데이터가 떠있는 현대적인 연구실 배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주제랑 딱 어울리네요. 네, 제가 데이터 분석에 좀 몰입하려고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은 텔라닥의 재무제표 안팎에 숨겨진 그 숫자들을 통해서 성장에서 수익성으로 넘어가는 이 헬스케어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가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참 모순적입니다. 성장은 멈췄지만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네, 실적 발표를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좀 보니까요. 2025년 4분기 총 매출이 6억 4,200만 달러.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정확히 0%입니다. 0%죠. 아니 매출이 단 1달러도 늘지 않았다는 건데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에게 성장률 0%라는 건 사실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꽤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탑라인 성장이 완전히 멈췄다는 점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1차적인 실망감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바텀라인의 반전이라는 겁니다. 바텀라인의 반전이요? 네,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에비타를 보면 8,3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8,380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정 에비타는 전년 대비 무려 11%나 상승한 겁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체성분을 검사해보니까 지방은 쫙 빠지고 근육량, 즉 수익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태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체질 개선의 흔적이 마진율 데이터에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전년도 4분기에 11.7%였던 조정 에비타 마진율이 이번 분기에는 13.0%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1.3%포인트가 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판관비 같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아주 철저하게 쥐어짜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과거의 그 성장지상주의 시대에 좀 방만하게 운영되던 조직을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장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조정의 비타 마진이 그렇게 훌륭하게 방어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이번 4분기에 주당 0.14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네, 장부상으로는 적자죠. 그러니까요.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장부에는 적자로 찍혀 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사실 실적 발표 자료를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회계적 맹점입니다. 회계적 맹점이요? 네, 주당 0.14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텔라닥의 금고에서 실제로 그만큼의 현금이 막 불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순손실의 내부를 딱 뜯어보면 실제 현금 유출은 전혀 없는 두 가지 거대한 회계적 비용이 장부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비용이 뭔가요? 아, 혹시 주식 보상 비용이랑 무형자산 상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주식 보상 비용, 보통 SBC라고 하죠. 이게 주당 0.09달러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과거에 텔라닥이 리본고 같은 거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장부에 계상해둔 아주 막대한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털어내는 상각비가 주당 0.52달러, 총액으로 따지면 이번 분기에만 무려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상에 9,200만 달러요? 아, 정리하자면 회사가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못해서 매달 현금을 까먹고 있는 그런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전혀 아니죠. 과거에 그 거대한 M&A 때문에 발생한 장부상의 프리미엄을 기계적으로 덜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회계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코어 비즈니스에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8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아주 건강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게 합리적인 시각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분석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 순이익이라는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조정 에비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장부상의 군더더기를 싹 걷어내고 텔라닥의 순수한 엔진 출력을 확인하는 거죠. 자, 기업 전체가 이렇게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내부 데이터가 아주 다이나믹하죠. 맞아요. 회사 내부에 두 가지 핵심 사업 부문이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처럼 완벽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B2B 모델인 통합치료 부문, 그리고 소비자 직접 대상인 D2C 모델, 베터헬프 부문의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그 실적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B2B 통합치료 부문부터 볼까요? 이 부문은 이번 분기에 4억 900만 달러의 튼튼한 매출, 그리고 6,500만 달러의 견고한 조정 에비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에서 제일 놀랐던 게 회원수예요. 네, 회원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 내 회원수가 자그마치 1억 8천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미 이 텔라닥의 기업 및 보험사 연계 네트워크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핵심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이 데이터도 아주 견고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긴 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로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11만 8,800명의 등록자를 기록했습니다. 11만 8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나 건강보험사를 통해서 한번 딱 구축된 헬스케어 인프라는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로긴 효과가 바로 이 B2B 모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반대에 있는 베터헬프입니다. 저희가 흔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에서 엄청 자주 접하던 그 심리상담 플랫폼이잖아요. 이 D2C 모델의 하락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추세가 상당히 냉혹한데요. 베터헬프 서비스를 구독하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유료 사용자 수가 2024년 4분기에는 4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40만 명. 네, 근데 이후에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매 분기 미끄러져서 이번 분기에는 37만 5천 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와, 계속 떨어졌군요. 유료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베터헬프 부문의 조정 에비타는 1,8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40만 명에서 37만 5천 명으로 1년 내내 하락했다. 이건 뭐 단순한 계절성이나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한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서비스인데 통합치료는 저렇게 굳건하고 베터헬프는 무너진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서 B2B와 D2C 비즈니스가 마주한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거든요. 본질적인 차이요? 네, 팬데믹 시절만 해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비대면 트렌드 덕분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베터헬프 같은 서비스에 지갑을 팍팍 열었죠. 그때는 뭐 집에서 다들 상담받고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뭘까요? 역시 매달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들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해주는 통합치료 서비스는 어차피 내가 내 돈 직접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유지하지만 내 신용카드에서 매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심리상담 구독료는 넷플릭스 끊어내듯이 가장 먼저 해지 1순위가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D2C 모델은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CAC라고 하죠 이게. 갈수록 폭증하는 반면에 고객의 변심은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 이 두 부문의 상반된 데이터는 소비자의 변덕을 방어할 수 있는 전환 비용을 얼마나 높게 구축해 두었는가, 이것이 헬스케어 플랫폼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D2C 부문의 유료 결제자가 쑥쑥 빠져나가면서 회사 전체 매출 성장이 0%로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B2B가 저렇게 안 버텨줬다면 아예 역성장의 늪에 깊이 빠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 데이터의 엇갈림도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미국 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흐름이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수익 교차 현상이죠. 미국 내 매출은 전년도 5억 3,5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5억 1,700만 달러로 확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시장, 국제 매출은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로 눈에 띄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 데이터는 텔라닥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내 원격 의료 시장은 이미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고요. 아마존 같은 거대한 빅테크까지 뛰어들면서 아주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아마존까지 들어왔으면 뭐 말 다 했죠. 네, 총주소, 지정 가능 시장, 탐이라고 부르는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아, 더 이상 먹을 파이가 없다. 반면에 원격 의료의 침투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파이를 키워갈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매출 하락을 방어해주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이 글로벌 시장의 두 자릿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되겠죠? 맞습니다. 탑라인 성장 0%, 캐시카우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는 B2B, 반대로 끝없이 추락하는 D2C,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약진,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서 텔라닥의 재무 건전성, 즉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다면 그만큼의 현금을 금고에 잘 쥐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메모해둔 대차 대조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줄다리기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요? 네, 우선 긍정적인 방어력부터 확인해 보죠.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텔라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7억 8,100만 달러입니다. 오, 꽤 많네요. 네, 절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준은 아니죠. 더 고무적인 것은 4분기에만 순수하게 5,34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해냈다는 점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분기에 5,340만 달러? 그 자본적 지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데 들어간 비용 다 빼고도 기업이 스스로 영업 활동만 해서 3개월마다 금고에 5천만 달러 이상의 순수 현금을 딱 쟁여둘 수 있다. 이 자생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네요. 네, 훌륭하죠. 근데 아까 절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무거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텔라닥은 무려 9억 9,500만 달러, 사실상 10억 달러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요. 아니 10억 달러의 전환사채라니 지금 보유 현금이 7억 8천만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보유 현금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건데 이건 재무적으로 엄청난 압박 아닙니까? 아무리 비용 지어짜고 효율성 높여서 분기마다 5천만 달러씩 현금 만든다고 쳐도 저 10억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 만기가 다가오면 이 회사가 과연 무사히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기업의 자생력이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머리 위에는 여전히 거대한 만기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폭탄이네요, 진짜. 만약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전환사채를 롤오버, 즉 만기를 연장하거나 차환해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겠군요. 따라서 텔라닥 경영진의 향후 최우선 과제는 무리한 외형 성장이나 기업 인수가 아니라 창출된 이 잉여 현금을 어떻게 부채 상환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즉 자본 배치의 예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스스로 그리는 미래는 어떨까요? 경영진이 시장에 발표한 2026년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살펴보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텔라닥은 2026년 연간 총 매출이 24억 7천만 달러에서 25억 8,7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전년 대비 성장률로 환산을 해보면요. 무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성장이 멈춘 걸 넘어 역성장까지 열어둔 거죠. 네, 내년에도 탑라인 성장은 사실상 멈춰 있거나 오히려 역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동시에 조정 에비타는 2억 6,600만 달러에서 3억 800만 달러 사이, 즉 마이너스 5%에서 최대 10%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참고로 내년 1분기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는 5천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고요. 네, 아니 기술 기반 헬스케어 기업이
기업이 내년에도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는 건 진짜 월가의 기대키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인데 경영진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까지 보시적인 수치를 제시했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과거 제로금리 시대, 이른바 저프 시대의 IT 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장밋빛 미래, 막 폭발적인 성장률을 약속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우상향 그래프 그려서 보여줘야 했죠. 어떻게든 투자금을 끌어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텔라닥 가이던스는 이 기업이 이제 완연히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방식이 달라졌다. 지키지도 못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외치면서 주주들을 기만하는 대신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그 베터헬프의 하락세를 있는 그대로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맞을 매는 그냥 먼저 맞겠다. 네, 철저하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진을 꽉 방어하고 발생할 현금으로 부채를 관리해 나가는 매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어찌 보면 성숙한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 막 불태워서 밑빠진 독처럼 고객을 끌어모으기보다는 성장률이 당장 0%를 찍더라도 저 튼튼한 B2B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현금을 남기겠다. 즉 지루하지만 단단한 가치주의 길로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만약 경영자라면 폭발적이지만 불안정한 성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루하지만 단단한 수익 구조를 택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출혈 경쟁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요.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갖추고 현금을 쫙 짜낼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수익성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텔라닥 헬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수백만 명의 앱 다운로드 수, 신규 가입자 유치, 이런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 말이죠. 네. 회사가 과연 수수 비용을 통제하고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평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한 마진율의 개선, D2C 시장의 그 뼈아픈 이탈률, 그리고 10억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처절한 현금 흐름 방어 전략, 이것들은 비단 텔라닥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후광을 입었던 모든 기술 기업들을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할 아주 새로운 렌즈가 될 것입니다. 저희 쇼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보 과부하를 덜어드리고 핵심만 남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무제표의 표면적인 숫자만 그냥 쓱 읽고 넘어가기 쉬운 정보 과잉의 시대잖아요. 그 이면에 숨겨진 B2B의 견고함, 그리고 비용 통제라는 기업의 처절한 생존 전략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력이죠.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오늘 이 집중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업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한층 더 뚜렷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더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아까 저희가 베터헬프 같은 D2C 심리 상담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결제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추락하고 있었죠.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독 피로도일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어쩌면 이 구독자 이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미 우리 일상에 무섭게 스며들어 버린 AI, 생성형 AI 때문 아닐까요? 아, 생성형 AI라. 인간 상담사와의 1회 세션을 위해서 매번 스케줄을 맞추고 막 매월 수백 달러씩 큰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 우울감에 즉각적이고 아주 다정하게 반응해주면서 심지어 나의 과거 상담 기록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가상의 치료사가 이미 스마트폰 안에 존재하거든요. 네, 챗GPT 같은 거 켜면 바로 대화가 되니까요. 만약 소비자들이 단순히 지갑이 얇아져서 상담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AI 상담으로 조용히 이미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와,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텔라닥처럼 방대한 인간 의사와 상담사 네트워크를 가진 전통적인 원격 의료 기업은 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를 어떻게 견뎌내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켜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흥미롭고도 묵직한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논리적인 영역을 막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 위로의 영역까지 대체하려고 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들이 마주하게 될 실존적인 위기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과 AI의 접근성 사이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해답을 찾아낼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산업 지형도를 읽는 아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이 화두를 일상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읽는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는 우리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